대통령님, 지금 관세가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은 지금 한국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중국이 러시아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70척이 넘는 상륙함이 건조되며 대만을 향한 침공 시계는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트럼프의 중재로 전쟁을 끝내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나온 이 보도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어버린 격이 돼버린 거죠. 여기에 중국이 러시아의 도움으로 대만을 침공할 거라는 주장까지 확실시된 가운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에게 함부로 했다가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중국 탈엔 조선소, 위성이 포착한 장면이었죠. 잃은 척, 상륙함 잃은 척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습니다. 한 척도 아니에요. 잃은 척입니다. 저는 20년간 나토 전략 분석가로 일했습니다. 전쟁 시뮬레이션만 수백 번 돌렸죠. 그러나 이건 시뮬레이션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어요. 2027년 대만 침공.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니었습니다. 확정된 미래였죠. 저는 리처드 호킨스입니다. 버지니아 군사 명문가 출신이죠. 집안 대대로 군 장교를 배출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전했어요. 아버지는 베트남전에서 복무했죠. 저 역시 그 길을 따라 미국 국방부 자문관으로 15년, 나토 연합군 전략 분석가로 15년을 일했습니다. CNN, BBC, 블룸버그 이런 곳에서 군사 해설을 요청받는 사람이에요. 폭스뉴스에서도 자주 출연했죠.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20년간 세계의 모든 전쟁 시나리오를 분석해왔어요. 걸프전, 이라크전, 아프간전 모두 제 손을 거쳐갔죠. 그런 제가 2024년 가을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날은 워싱턴의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포토맥 강변을 따라 조깅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카페에 선 사람들이 라떼를 마시며 웃고 있었어요. 그러나 제 책상 위에는 극비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빨간 도장이 찍힌 봉투였어요. Top Secret, 최고 기밀이죠. 열어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중국의 군사력 팽창 보고서. 그 안에는 믿기 힘든 숫자들이 가득했죠. 상륙함 70척, 구축함 40척, 항공모함 4척. 이게 중국이 현재 건조 중인 함정들이었습니다. 건조 중이에요. 이미 보유한 함정이 아닙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배들이죠.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 속도라면 3년 안에 중국 해군은 미국을 압도하게 됩니다. 아니, 이미 압도하고 있었어요. 위성사진을 하나씩 넘겼습니다. 다롄, 상하이, 광저우. 중국의 모든 주요 조선소가 포착되어 있었어요. 거대한 크레인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죠. 밤에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튀고 있었어요. 24시간 풀가동이라는 겁니까? 낮에도 밤에도 쉬지 않고 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특히 눈에 들어왔어요. 상륙함들이 도크에 일렬로 정렬된 장면이었죠. 마치 전쟁을 기다리는 괴물들 같았습니다. 저는 확대경을 들었습니다. 디테일을 보고 싶었어요. 상륙함 갑판 위에 장비들이 보였죠. 상륙정, 헬기, 장갑차 모두 실전 배치 가능한 장비들이었습니다. 이건 전시용이 아니에요. 진짜 전쟁 준비였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뭘 떠들고 있었을까요? 트럼프의 관세였습니다. 그는 한국의 방위비 3,500억 달러를 요구했죠. 주한미군 유지 비용이라는 명목이었습니다. 3,500억 달러요. 한국 정부 예산의 절반이 넘는 돈이었어요. 트럼프는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안 내면 미군 빼겠다. 협박이었죠. 미국 언론은 난리였어요. 뉴욕타임스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동맹 파괴다. 워싱턴 포스트도 비판했어요. 이건 공갈이다. 한국 언론은 더 격앙되어 있었죠. 주권 침해다. 굴욕 외교다. 이런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들 본질을 놓치고 있었어요. 지금 관세가 문제가 아닌데 말이죠. 트럼프는 왜 한국을 압박하는 걸까요? 돈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뭔가 다른 걸 원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패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협상가예요. 뭔가를 얻어내려는 거죠.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중국이었죠.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무섭도록 빠르게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위성사진 속 달엔 조선소를 다시 봤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늘어서 있었죠.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튀었습니다. 밤낮 없이 돌아가는 공장이었어요. 상륙함들은 하나씩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정보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였어요. 그들이 중국의 손을 내밀었다는 겁니까?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러시아가 상륙작전 노하우를 제공했다고 나와 있었죠. 공수장비, 특수상륙기술, 화력지원 시스템. 중국이 15년 걸려 개발할 기술을 러시아가 1년 만에 넘겨줬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동맹이었죠. 왜 러시아가 중국을 돕는 걸까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는 고립됐어요. 그들은 새로운 동맹이 필요했죠. 중국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군사 기술, 중국의 경제력, 이 둘이 합쳐졌어요.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였죠. 중국과 러시아의 동맹.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세계 균형이 깨진다는 겁니다. 미국이 70년간 유지해온 질서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저는 나토 회의에서 이 문제를 수없이 논의했습니다. 브뤼셀, 파리, 베를린. 어디를 가도 답은 나오지 않았죠. 유럽 장관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손잡으면 우린 어떻게 하죠? 일본 대사는 패닉 상태였어요. 우린 중국 바로 옆입니다. 대만은요? 그들은 이미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숫자로 봐도 절망적이었습니다. 중국 해군은 400척이 넘었어요. 구축함, 호위함, 상륙함, 잠수함. 모든 분야에서 늘어나고 있었죠. 미국은 300척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격차는 매일 벌어지고 있었어요. 중국은 매년 20척의 함정을 진수합니다. 미국은요, 고작 두세 척이에요. 이게 현실이었죠. 천조국이라 불리던 나라가 이제 바다에서 밀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의 하늘은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며 출근했죠. 학생들은 배낭을 메고 학교로 갔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태평양 너머에서 전쟁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어요. 아니, 준비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미국의 조선업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한때 세계를 지배하던 산업이었죠.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은 1년에 수백 척의 배를 만들었습니다. 리버티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사흘 만에 배 한 척을 완성했어요. 그게 미국의 힘이었죠. 그러나 지금은요, 폐허였습니다. 군함을 만들 조선소가 사라졌어요. 동부 해안의 공장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서부 해안도 마찬가지였죠. 숙련공들은 은퇴했습니다. 젊은 인력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생산 라인은 녹슬어 있었습니다. 저는 국방부 회의에서 이 보고를 들었습니다. 조선업 담당 국장이 말했죠. 우리는 더 이상 배를 만들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불가능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국장이 자료를 펼쳤죠. 조선소 7개 중 4개가 폐쇄됐습니다. 남은 3곳도 낡았어요. 숙련공은 10년 전의 3분의 1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배를 못 만든다는 겁니까? 세계 최강의 군사 대국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미국의 조선 능력은 중국의 1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아니, 20분의 1이었죠.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미국은 이미 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대만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긴급 방산 전시회를 열었죠. 타이베이 국제 전시장이었어요. 신무기들을 공개했습니다. 방어형 미사일, 대함무기, 해안 방어 시스템. 언론은 대서특필했죠. 대만의 방패가 완성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저도 그 전시회 보고서를 받았어요. 분석가들이 썼죠. 이건 방패일 뿐입니다. 창이 아니에요. 대만 군 관계자들은 불안해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중국의 70척 상륙함이 오면 이 무기들로는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요. 유럽 언론도 움직였습니다. 중국 러시아 동맹의 그림자라는 헤드라인이 쏟아졌어요. BBC는 특집 방송을 내보냈죠. 독일 전문가들은 경고했습니다. 이건 신냉전이 아닙니다. 더 위험해요. 프랑스 국방장관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유럽도 준비해야 합니다. 세계는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흔들리고 있었죠. 저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읽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
러시아의 지원, 대만의 위기, 미국의 한계, 모든 퍼즐이 최악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저는 20년간 수많은 위기를 분석했습니다. 발칸 전쟁, 중동 위기, 북핵 문제, 모두 어렵긴 했지만 해법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번은 달랐죠. 이번엔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한 구석에서 저는 한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한국.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죠. 미 해군 군수 지원함, 한국 울산의 입항 정비.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울산? 한국의 조선소라는 겁니까? 미국 해군이 한국에서 정비를 받는다고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국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작은 나라 아닙니까? 그러나 뭔가 이상했어요. 보고서 곳곳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포탄 50만 발 긴급 구매, 한국. 방산 협력 확대, 한국. 조선 기술 자문, 한국. 저는 눈을 가늘게 떴죠. 혹시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20년간 전략을 분석하며 저는 배웠습니다. 작은 디테일이 때론 전체를 바꾼다는 사실을요. 노르망디 상륙 작전도 날씨라는 작은 변수가 결정했어요. 미드웨이 해전도 정보 하나가 승패를 갈랐죠. 한국, 그 이름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새벽까지 자료를 뒤졌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한국의 조선업은 세계 1위였습니다. 방산 수출도 급증하고 있었어요. 지난해 100억 달러를 넘었다고 나와 있었죠. 잠수함, 전투기, 미사일, 이 모든 걸 자체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잠깐, 이 나라가 이 정도였다는 겁니까?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걸까요?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은 커피였죠.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한국을 직접 봐야겠다고. 이 작은 나라가 정말로 위기의 해답일 수 있을까요?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20년 경력이 말하고 있었어요. 작은 나라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나 동시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분석가의 본능이었죠. 20년 경력의 분석가로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계는 지금 기로에 서 있다는 사실을요. 중국의 위협, 러시아의 지원, 미국의 한계. 이 모든 게 얽혀 있었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 한국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한국, 과연 넌 뭘 가지고 있는 거지?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중국의 잃은 척 상륙함, 러시아의 지원, 그리고 한국. 이 퍼즐들이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저는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동료가 달려왔습니다. 마크였어요. 그는 중국 군사 전문가였죠. 리처드, 이거 봤어? 그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새로운 위성 사진이 떠 있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다리엔 조선소. 어제 본 것보다 더 선명한 사진이었습니다. 확대된 이미지였죠. 상륙함들이 더 가까이 보였어요. 갑판 위의 장비들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장갑차, 상륙정, 헬기 모두 실전 배치용이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있었습니다. 배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언제 찍은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마크가 답했죠. 오늘 새벽입니다. 3시간 전이에요. 저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상륙함 5척이 도크를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시험 항해라는 겁니까? 아니면 훈련?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중국은 준비를 끝내가고 있었죠. 마크가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상하이 조선소였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배들이 줄지어 건조되고 있었어요. 광저우도 똑같았습니다. 중국의 모든 조선소가 풀가동 중이었죠. 이거 봐. 마크가 또 다른 자료를 펼쳤습니다. 생산 속도 그래프였어요. 중국은 한 달에 평균 2척의 대형 함정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1년이면 24척이에요. 미국은요, 1년에 겨우 2척이었죠. 12배 차이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경쟁이 아니야. 학살이지.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러시아가 합류했어요. 러시아. 그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아팠습니다. 저는 마크를 따라 회의실로 갔어요. 벽면 스크린에 새로운 정보가 떠올랐죠. 러시아 중국 군사 협력 보고서였습니다. 일주일 전입니다. 마크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러시아 국방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했죠. 비공개 회담이었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공항에서 찍은 사진이 나왔죠.
러시아 장관이 중국 고위 장성들과 악수하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친선 방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보망이 포착했어요. 그들은 군사기술 이전 계약서에 서명했죠. 저는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어떤 기술들이지? 마크가 리스트를 읽어 내려갔어요. 상륙작전 매뉴얼, 공수장비 설계도, 특수 상륙정 제작 기술, 화력 지원 시스템. 리스트는 계속됐습니다. 저는 듣는 내내 입이 벌어졌어요. 이건 단순한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가 중국의 전쟁 수행 능력 전체를 넘겨주고 있었죠. 왜? 제가 물었습니다. 러시아가 왜 이러는 거야? 마크가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타임라인이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는 서방에게 고립됐습니다. 경제 제재로 무너지고 있었죠. 그들은 새로운 동맹이 필요했어요. 중국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무역 통계가 떴어요. 중국은 러시아 석유를 대량 구매했습니다. 할인 가격으로요? 그 대가로 받은 게 군사기술이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완벽한 거래였어요. 중국은 에너지를 확보했습니다. 러시아는 경제 숨통을 틔웠죠. 그리고 군사기술까지 중국에 넘어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맹이 아니었어요. 전략적 결합이었죠. 중국이 이 기술을 받으면 얼마나 빨라질까? 제가 물었습니다. 마크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줬어요. 우리 분석으로는 10년이 단축됩니다. 중국이 스스로 개발하려면 25년 걸릴 기술이에요. 러시아 도움으로 15년이면 됩니다. 그가 멈칫했죠. 아니, 이미 시작했으니 지금부터 10년입니다. 10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10년이면 중국은 완벽한 상륙작전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대만은요?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해군력은 어때? 마크가 새로운 차트를 띄웠습니다. 파란색과 빨간색 막대 그래프였어요. 파란색이 미국, 빨간색이 중국입니다. 그래프를 보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죠. 2024년 현재 중국 해군은 400척이 넘었습니다. 미국은 290척이었어요. 이미 역전된 상태였죠. 잠깐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가 300척도 안 된다고?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퇴역한 배들이 많습니다. 노후화로 작전 불가능한 함정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는 250척 정도예요. 250대 400. 숫자만 봐도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마크가 트렌드 라인을 그렸죠. 이게 향후 5년 예측입니다. 빨간색 선은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파란색은 거의 평평했어요. 5년 후 중국은 550척입니다. 우리는요? 기껏해야 300척이에요.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었어요.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였죠. 우리는 왜 배를 못 만드는 거야? 조선소가 없으니까요. 마크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미국 조선업은 70년대부터 몰락했어요. 일본에 밀렸고 그다음 한국에 밀렸죠. 지금은 중국한테도 밀렸습니다. 군함 만들 조선소가 손에 꼽아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포토맥 강이 보였어요. 한때 이 강변에도 조선소가 있었죠.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이곳에서 수백 척의 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요? 관광지가 되어 있었어요. 대만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마크가 한숨을 쉬었어요. 패닉 상태입니다. 그가 새로운 영상을 틀었죠. 타이베이 방산 전시회 현장이었습니다. 대만 국방장관이 연단에 서 있었어요.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가 외쳤죠. 그러나 그의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화면이 전시장 내부를 보여줬어요. 각종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대한미사일, 방공 시스템, 해안 방어 무기. 언론은 열광했습니다. 대만의 방패가 완성됐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방패가 아니라 최후의 발악이라는 걸요. 이 무기들로 막을 수 있을까? 제가 물었습니다. 마크가 고개를 저었어요. 불가능합니다. 중국이 이른 척 상륙함으로 오면 대만의 해안은 뚫려요. 미사일로 몇 척 격침시킬 수 있겠죠. 그러나 나머지는 상륙합니다. 병력 차이가 너무 크니까요. 저는 대만군 병력을 떠올렸습니다. 20만 명 정도였어요. 중국은요? 200만 명입니다. 10배 차이죠. 게다가 중국은 미사일로 대만의 방어시설을 먼저 파괴할 겁니다. 공군기지, 레이더 시설, 지휘부 모두 타격 목표예요. 대만 내부 반응은? 제가 물었습니다. 마크가 소셜미디어 분석 자료를 보여줬어요.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이민을 고려 중이에요.
자산가들은 이미 싱가포르로 빠져나가고 있죠. 그래프가 보였습니다. 대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시장이 먼저 반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대만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어요.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요. 공포가 사회를 잠식하고 있었죠. 유럽은? 제가 물었습니다. 같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마크가 유럽 언론 헤드라인을 띄웠죠. BBC, 가디언, 르몽드. 모두 중국 러시아 동맹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그림자, 신냉전의 시작, 서방 질서의 붕괴. 헤드라인들은 점점 비관적이었어요. 독일 국방장관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유럽도 준비해야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손잡으면 우리도 위험해요. 프랑스 대통령도 긴급 안보회의를 소집했죠. 나토 사무총장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회원국들은 경계태세를 강화하라. 세계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라는 두 거인이 손을 잡았어요. 그 앞에서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었죠. 미국마저도요. 저는 마크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대만을 도울 수 있을까? 마크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공격하면 우린 개입해야 해요. 그러나 준비가 안 됐습니다. 배도 부족하고 미사일도 부족하죠. 병력을 실어나를 상륙함도 없어요. 그럼 대만은 버려야 한다는 거야?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크가 손을 들었어요. 아니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도와야 해요. 그러나 혼자서는 못합니다. 동맹이 필요하죠. 동맹, 그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일본? 그들도 준비가 안 됐어요. 영국? 너무 멀죠. 호주? 병력이 부족합니다. 그럼 누구요? 제 머릿속에 한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어젯밤 봤던 그 이름이에요. 저는 마크에게 물었죠. 한국은 어때? 마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국요? 뭘 말하는 거죠? 한국 군사력 말이야. 그들의 조선업, 방산 능력, 어느 정도야? 마크가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한국 데이터가 화면에 떴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조선업 세계 1위, 방산 수출 100억 달러, 잠수함 자체 건조, 전투기 독자 개발. 숫자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게 진짜야? 제가 물었습니다.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한국 조선업은 중국 다음으로 큽니다. 아니, 기술력으로는 세계 최고예요. 방산도 급성장 중이죠.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한국, 이 작은 나라가 이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까? 저는 지난 20년간 한국을 지역 강국 정도로만 봤어요. 그러나 지금 보니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숨겨진 거인이었죠. 우리가 한국과 얼마나 협력하고 있지? 제가 물었습니다. 마크가 자료를 찾았어요. 꽤 많습니다. 미 해군 함정이 한국에서 정비받고 있어요. 포탄도 긴급 구매했죠. 작년에 50만 발입니다. 50만 발. 그 숫자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미국이 만들지 못하는 걸 한국이 만들고 있었어요. 우리가 고치지 못하는 배를 한국이 고치고 있었죠.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중국의 위협, 러시아의 지원, 대만의 패닉, 미국의 한계, 모든 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한국이라는 변수가 있었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은 여전히 평화로웠어요. 그러나 태평양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어쩌면 너희가 열쇠일지도 모르겠어. 그러나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정말 이 거대한 위기를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마크가 일어났습니다. 내일 브리핑 있어요. 국방장관도 참석합니다. 이 자료 준비해야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았어요. 화면에는 여전히 중국 조선소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이른 척의 상륙함. 그 괴물들은 곧 바다로 나올 겁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검색창에 한 글자씩 입력했죠. 한국 조선업. 엔터를 쳤습니다. 수많은 자료가 쏟아졌어요. 저는 밤새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알아야 했어요. 이들이 정말 우리를 도울 수 있는지요? 아니면 그저 또 하나의 헛된 희망인지요? 화면 속 한국 조선소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대한 크레인, 밝게 빛나는 용접 불꽃, 늘어선 함정들. 중국 조선소와 비슷했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인상적이었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브리핑에서 이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한국이 우리의 희망일 수 있다고? 저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거죠. 브리핑은 다음 날 오전 10시에 시작됐습니다. 국방부 지하 상황실이었어요. 보안이 삼엄했죠. 출입할 때 신분증을 3번이나 확인받았습니다. 저는 자료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회의실은 이미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국방장관이 상석에 앉아 있었어요. 합참의장, 해군참모총장, CIA 국장, 미국 안보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모였죠. 저는 자리에 앉으며 숨을 고르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해군참모총장이 일어났어요. 그가 리모컨을 눌렀죠. 화면에 함정 사진이 떴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진 속 배는 낡아 있었습니다. 녹이 세운 갑판, 벗겨진 페인트, 오래된 장비들. 이게 미 해군 구축함이라는 겁니까?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이 배는 30년 됐습니다. 총장이 말했죠. 우리 함대의 3분의 1이 이 정도예요. 노후화가 심각합니다. 그가 다른 사진을 띄웠습니다. 도크에 정박한 항모였어요. 이 항모는 작년에 정비 들어갔습니다. 예정은 6개월이었죠. 그런데 지금까지 못 나왔어요. 국방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왜죠? 부품이 없습니다. 총장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만드는 공장이 문 닫았거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부품이 없다니요? 세계 최강의 해군이 부품 때문에 배를 못 띄운다는 겁니까? 총장이 계속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새 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가 조선소 현황 자료를 펼쳤죠. 미국의 군함 건조 가능한 조선소는 7곳입니다. 그중 4은 거의 폐쇄 상태예요. 남은 셋도 능력이 떨어집니다. 얼마나 떨어지는데요? CIA 국장이 물었습니다. 중국의 10분의 1입니다. 총장이 그래프를 띄웠어요. 중국은 1년에 20척 만듭니다. 우리는 2척이에요? 저는 그 숫자를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다시 들으니 더 절망적이었어요. 합참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인력 문제도 심각합니다. 조선소 숙련공이 10년 전에 3분의 1이에요. 평균 나이는 55세죠. 젊은 인력이 안 들어옵니다. 왜죠?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돈이 안 되니까요. 의장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테크 회사 갑니다. 구글, 애플, 테슬라. 거기가 월급이 3배예요. 누가 조선소에서 일하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미국은 제조업을 포기했습니다. 금융과 IT로 갔죠. 그 결과가 지금이었어요. 배를 만들 사람이 없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해군참모총장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미사일 생산 현황이었어요. 국방부가 작년에 명령했습니다. 미사일 생산을 4배 늘리라고요. 중국 위협에 대비하려면 필요하다고 했죠. 결과는요?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실패입니다. 총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방산업체들이 거부했습니다. 생산 라인을 늘릴 수 없다고요. 부품 공급망이 없대요. 숙련공도 부족하다고 했죠. 저는 자료를 넘겼습니다. 방산업체 보고서가 있었어요.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노스롭 그루먼. 모두 같은 답변이었죠. 증산 불가능. 그럼 어떡하라는 겁니까? 국방장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국이 쳐들어오면 우린 뭘로 막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 침묵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해군참모총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안이 하나 있긴 합니다. 그가 새로운 자료를 띄웠죠. 해외 구매입니다. 화면에 한국이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작년입니다. 총장이 설명했죠. 우리는 한국에서 포탄 50만 발을 긴급 구매했습니다. 255mm 포탄이에요. 단기간에 이 물량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었습니다. 50만 발. 그 숫자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미국이 만들지 못하는 걸 한국이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긴급 주문으로요. CIA 국장이 물었습니다. 한국 생산 능력이 어느 정도가요? 총장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들의 방산 공장은 자동화되어 있어요. 24시간 풀가동 가능하죠. 생산 속도는 우리의 5배입니다. 5배. 저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가진 걸까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총장이 계속했어요. 우리 해군 함정이 한국에서 정비받고 있습니다. 그가 사진을 띄웠죠. 큰 배가 도크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게 군수 지원함 앨런 셰퍼드함입니다.
올해 초 한국 울산에 입항했죠. 저는 그 사진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울산, 한국의 조선 도시예요. 거기서 미 해군 함정을 정비한다는 겁니까? 왜 한국에서 정비합니까? 합참의장이 물었어요. 우리 조선소는요? 총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능력이 안 됩니다. 이 배는 특수 장비가 많아요. 정비하려면 첨단 기술이 필요하죠. 미국 조선소는 그 기술이 없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미국 조선소가 기술이 없다니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그러나 총장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한국현대중공업이 맡았습니다. 총장이 설명했어요. 그들은 4개월 만에 정비를 끝냈죠. 우리 예상은 8개월이었어요. 절반으로 줄인 겁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한국 조선소가 미국보다 빠르다는 겁니까? 게다가 기술도 더 좋다고요?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비용은 얼마였죠? 우리가 하는 것보다 30% 쌌습니다. 총장의 답변에 모두가 놀랐어요. 속도도 빠르고 가격도 싸고 품질도 좋았습니다. 저는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울산 현대중공업 정보가 있었어요. 세계 최대 조선소, 연간 100척 이상 건조 가능, 첨단 기술 보유,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죠. CIA 국장이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얘긴가요? 총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부는 그렇습니다. 포탄, 함정 정비, 일부 장비. 한국 없이는 작전 수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천조국 미국이 작은 나라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군사작전에서요. 이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합참의장이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는요? 일본이나 영국은? 일본은 조선 능력이 있지만 군수 쪽은 약합니다. 총장이 답했어요. 영국은 자기 해군도 유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독일은 조선업이 거의 사라졌죠. 그럼 한국뿐이란 얘긴가요?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총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20년간 저는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 믿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나라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보니 아니었어요. 우리는 한국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어요. 저는 자리에 남아 있었죠. 화면에는 여전히 울산 조선소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 밝은 용접 불꽃, 분주한 작업자들. 그곳은 살아 있었어요. 저는 미국 조선소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녹슨 기계, 텅 빈 공장, 침묵하는 생산 라인. 대조가 너무 극명했어요. 해군 참모총장이 다가왔습니다. 리처드,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솔직히 충격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인 줄 몰랐어요. 총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처음 보고 받았을 때 믿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게 현실입니다. 중국과 전쟁 나면 어떡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총장이 창밖을 봤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우리 힘만으로는 버티기 힘들죠. 동맹이 필요합니다. 한국 말씀이시죠? 총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배도 고쳐야 하고 무기도 보급받아야 해요. 한국이 우리 편이 아니면 전쟁 자체가 위험합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한국이 우리 편이 아니면 위험하다니요? 이건 동맹 관계가 아니었어요. 의존 관계였죠. 총장이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화면 속 울산 조선소만 밝게 빛나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 조선업에 대해 더 알아야 했어요. 이들이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갖춘 건지 궁금했죠. 자료를 읽으며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은 70년대부터 조선업에 집중했어요. 국가가 밀어줬죠. 기술을 개발하고 인력을 키우고 공장을 지었습니다. 50년의 결과가 지금이었어요. 반면 미국은요? 조선업을 포기했습니다. 값싼 노동력을 찾아 공장을 해외로 옮겼죠. 금융과 IT에 올인했습니다. 그 결과 제조업 기반이 무너졌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무너뜨린 겁니다. 단기 이익을 쫓다가 장기 능력을 잃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5시였어요. 저는 짐을 챙겼죠.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차를 몰고 가며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몰락, 그건 갑작스런 게 아니었어요.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됐죠. 조선업, 제조업, 생산 능력 모두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중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꾸준히 쌓아 올렸죠. 공장을 짓고 기술을 개발하고 인력을 키웠습니다. 50년의 결과가 지금 잃은 척의 상륙함이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은 나라였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조선업을 지켰고 방산을 키웠죠. 그 결과 세계 최고 수준에 올랐습니다. 저는 자동차를 세웠습니다. 포토맥 강변이었어요. 차에서 내려 강을 바라봤죠.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천조국 미국. 우리는 여전히 강합니다. 그러나 예전 같지 않아요. 균열이 생겼죠. 그 균열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한국 없이 전쟁조차 준비할 수 없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20년 경력의 분석가로서 이런 결론을 내리다니요. 그러나 이게 현실이었어요. 저는 차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다시 생각했죠. 한국, 이 나라가 정말 우리의 열쇠일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의존일 뿐일까요? 저는 아직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한국을 직접 봐야 한다는 거죠. 울산의 조선소를, 그들의 방산 공장을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어요. 한국 출장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이 작은 나라가 세계를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4시간의 비행이었어요. 피곤했지만 긴장감이 더 컸죠. 한국, 드디어 이곳에 왔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통역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 대사관에서 보낸 사람이었죠. 호킨스 씨, 환영합니다. 제임스입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울산까지 얼마나 걸리죠? 제가 물었습니다. 차로 4시간입니다. 제임스가 답했어요. 고속도로로 갈 겁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서울을 빠져나가며 저는 창밖을 봤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습니다. 현대적인 도시였죠. 그러나 제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울산이었어요. 고속도로는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달렸죠. 저는 제임스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조선업에 대해 아시나요? 조금요. 제임스가 답했어요. 세계 최고라고 들었습니다. 중국과 경쟁하고 있죠. 현대중공업은 어떤가요? 거대합니다. 제임스가 웃었어요. 직접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료로는 많이 봤어요. 그러나 직접 보는 건 다르겠죠. 4시간이 지났습니다. 울산 시내로 들어섰어요. 공업 도시였습니다. 공장 굴뚝들이 보였죠. 그리고 멀리 바다가 보였습니다. 저기입니다. 제임스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수십 개가 넘었습니다. 그 아래로 배들이 보였죠.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저게 다 현대중공업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세계 최대 조선소입니다. 제임스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차가 조선소 입구에 멈췄습니다. 보안 검문이 있었어요. 신분증을 확인받고 들어갔죠. 안으로 들어서자 저는 압도됐습니다. 도크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각 도크마다 배가 건조되고 있었어요. 유조선, 컨테이너선, 군함, 모든 종류의 배가 있었죠.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튀었습니다.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안내를 맡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한국인이었어요. 환영합니다. 호킨스 씨. 저는 김 과장입니다. 그가 유창한 영어로 말했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악수했어요. 앨런 셰퍼드 함을 보러 왔습니다. 이쪽입니다. 김 과장이 앞장섰어요. 우리는 도크를 따라 걸었습니다. 거대한 배 옆을 지나갔어요. 선체가 하늘을 가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올려다봤죠.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습니다. 저기입니다. 김 과장이 멈췄어요. 앞에 미 해군 함정이 보였습니다. 앨런 셰퍼드 함이었어요. 군수 지원함이죠. 크레인들이 그 위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이 사다리를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정비가 진행 중입니다. 김 과장이 설명했어요. 4개월 작업이에요. 지금 절반 정도 왔습니다. 저는 배에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컸어요. 미국 함정이 한국 조선소에서 정비받고 있다니요. 이 장면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작업을 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엔진 오버홀, 전자장비 업그레이드, 선체 보강. 김 과장이 나열했어요. 복잡한 작업들이죠. 우리 기술진이 60명 투입됐습니다. 60명? 그들은 모두 숙련공이겠죠. 저는 작업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기술자들이 능숙하게 움직였어요.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미국 조선소에서는 이 작업이 얼마나 걸리나요?
김 과장이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8개월입니다. 김 과장이 웃었어요. 우리는 4개월이에요. 절반이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2배 빠르다니요. 이게 현실이었어요. 견학하시겠어요? 김 과장이 제안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배에 올랐어요. 갑판 위에서 작업이 한창이었죠. 용접공들이 불꽃을 튀기고 있었습니다. 전기 기술자들이 배선을 점검했어요. 모두 집중하고 있었죠. 엔진실로 내려갔습니다. 거대한 엔진이 분해되어 있었어요. 부품들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완전 분해입니다. 김 과장이 설명했어요. 모든 부품을 점검하고 있어요. 낡은 건 교체하고 괜찮은 건 재조립하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 정비가 아니었어요. 완전한 재생이었죠. 미국 조선소가 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기술은 어디서 배웠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개발했습니다. 김 과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50년 축적된 노하우예요. 세계 어디에도 없는 기술이죠. 50년, 그 세월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묵묵히 기술을 쌓아왔어요. 그 결과가 지금이었죠. 배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른 도크로 이동했어요. 거기엔 새로운 배가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저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잠수함입니다. 김 과장이 답했어요. 장보고3 배치입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잠수함이요? 한국이 잠수함을 만든다는 겁니까? 독자 개발입니다. 김 과장이 설명했어요. 3천 통읍이죠. AIP 시스템 탑재하고 SLBM 발사 가능합니다. 3천 통읍, AIP 시스템, SLBM. 이건 최첨단 잠수함이었어요. 세계적 수준이죠. 저는 건조 중인 잠수함을 봤습니다. 거대한 선체가 드러나 있었어요. 기술자들이 내부 작업을 하고 있었죠. 언제 완성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내년입니다. 김 과장이 답했어요. 이미 5척 완성했고 지금 6번째예요. 5척. 한국은 이미 5척의 첨단 잠수함을 만들었다는 겁니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출도 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에 3척 수출했습니다. 김 과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필리핀도 관심 보이고 있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최첨단 무기를 수출하고 있었죠. 다음으로 방산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울산에서 차로 1시간 거리였어요. 창원이라는 도시였죠. 공장에 도착하자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건물들이 즐비했어요. 보안이 삼엄했습니다. 안내를 맡은 직원이 우릴 맞았습니다. 포탄 생산 라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공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자동화 라인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로봇 팔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포탄이 컨베이어 벨트 위를 지나갔습니다. 하루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2천 발입니다. 직원이 답했어요. 한 달이면 6만 발이죠. 6만 발. 한 달에요. 미국은 한 달에 10,000발도 못 만듭니다. 한국은 6배를 만들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만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자동화입니다. 직원이 라인을 가리켰어요. 사람 손이 거의 안 갑니다. 로봇이 대부분 해요. 24시간 풀가동 가능하죠. 저는 라인을 따라 걸었습니다. 정밀한 기계들이 쉬지 않고 돌아갔어요. 포탄이 조립되고 검사되고 포장됐습니다. 모든 게 자동이었죠. 작년에 미국에 50만 발 수출했죠. 제가 물었습니다. 네, 긴급 주문이었어요. 직원이 웃었어요. 8개월 만에 납품했습니다. 8개월에 50만 발. 이건 불가능한 숫자였어요. 그런데 한국은 해냈습니다. 저는 미국 공장을 떠올렸습니다. 낡은 기계, 느린 생산, 부족한 인력. 한국과는 천지 차이였어요. 미사일도 만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다음 건물입니다. 직원이 안내했어요. 미사일 공장은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첨단 장비들이 가득했어요. 클린룸에서 정밀 부품이 조립됐죠. 이게 함대함 미사일입니다. 직원이 설명했어요. 사거리 400km예요. 우리 독자 개발이죠. 400km. 이건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저는 미사일을 봤어요. 날렵한 외형이었죠. 수출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폴란드에 수출 계약했습니다. 직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유럽 첫 수출이죠.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 무기가 유럽까지 간다니요. 이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공장 견학을 마쳤습니다. 저는 체올라 호텔로 향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믿기지 않았어요. 울산의 거대한 조선소,
첨단 잠수함, 자동화된 방산 공장.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숨겨진 거인이었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그러나 조선소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용접 불꽃이 하늘을 밝히고 있었죠. 24시간 작동하는 거대한 공장이었어요. 미국을 떠올렸습니다. 워싱턴의 조용한 사무실, 낡은 조선소, 멈춘 생산 라인. 대조가 너무 극명했어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어요.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국방부에 보낼 거예요.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한국 현장 보고. 제목을 적었어요. 그리고 첫 문장을 썼죠. 한국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과연 이 말이 맞을까요?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한국이 아무리 뛰어나도 미국을 대체할 순 없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 장면들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분주한 조선소, 첨단 잠수함, 자동화 공장. 그들은 멈추지 않고 달리고 있었어요. 반면 미국은요, 우리는 멈춰 서 있었습니다. 아니, 뒤로 가고 있었죠. 저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멀리 조선소 불빛이 반짝였어요. 저 불빛들이 세계를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20년 경력이 말하고 있었어요. 작은 나라가 뭘 하겠어? 그러나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작은 나라일까? 보고서를 계속 썼습니다. 본 것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어요. 앨런 셰퍼드 함 정비, 장보고 3 잠수함, 포탄 생산 능력, 숫자와 사실들을 나열했죠. 마지막 문단을 썼습니다. 한국의 능력은 예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의존하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 저는 멈췄어요. 의존이라니요? 미국이 한국에 의존한다는 겁니까? 이 말이 맞을까요? 저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조선소 불빛은 여전히 밝았어요. 저 불빛 속에서 미국 배가 고쳐지고 있었습니다. 저 공장에서 미국이 쓸 포탄이 만들어지고 있었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쩌면 정말 우리가 한국에 기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 생각이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었어요. 오늘 본 것들이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저는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내일 아침 국방부로 보낼 거예요. 그들도 이 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오늘 장면들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한국, 이 나라가 정말 우리의 열쇠일까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특별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대만 방산 전시회 보고서를 다시 읽으며 생각했어요. 대만과 한국, 이 둘을 비교해 봐야겠다고요. 제임스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어디 가시나요? 거제도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대우조선 해양을 보려고요. 차는 다시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2시간쯤 지나 거제도에 도착했어요. 섬 전체가 조선소였습니다. 엄청난 규모였죠. 그런데 제 머릿속에는 대만이 떠올랐습니다. 작년 이맘때였어요. 대만이 큰 발표를 했죠. 하이쿠급 잠수함 독자 건조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대만이 잠수함을 만든다고 동료들과 이야기했죠. 기술이 있나? 대만 정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차이 총통이 직접 나섰어요. 우리는 더 이상 외국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자주 국방의 시대가 왔죠. 언론은 열광했습니다. 대만 국민들도 환호했어요. 계획은 야심찬 것이었습니다. 2000통읍 디젤 잠수함 8척, 총 예산은 160억 달러였죠. 완성 목표는 2024년, 바로 올해였습니다. 저는 당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대만의 도전은 흥미롭다. 그러나 성공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제 예측이 맞았습니다. 차가 조선소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생각을 멈추고 밖으로 나왔어요. 거대한 도크가 보였죠. 안내 직원이 우릴 맞았습니다. 장보고 3 배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특별 건조 도크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멈춰 섰습니다. 거대한 잠수함이 눈앞에 있었어요. 3000통읍입니다. 직원이 설명했죠. 길이 83m, 복 9m예요. 저는 잠수함을 올려다봤습니다. 검은 선체가 위압적이었어요. 유선형 디자인이 아름다웠죠. 내부 구경 가능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직원이 앞장섰어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해치를 통과해 내부로 들어갔어요. 좁은 통로였지만 정교했습니다. 이게 AIP 시스템입니다. 직원이 장비를 가리켰어요. 공기 불요 추진이죠. 2주일간 잠수 가능합니다. 2주일. 저는 놀랐습니다.
대부분 디젤 잠수함은 며칠이 한계예요. 그런데 이 주일이라니요? SLBM 발사관도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여기입니다. 직원이 다른 구역으로 안내했어요. 발사관이 보였습니다. 6개였어요.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는 거죠. 이건 전략 무기였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이 언제부터 이런 기술을 가졌나요? 10년 전부터 개발했습니다. 직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독일 기술을 기반으로 했지만 대부분 우리가 개선했죠.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세계 최고. 그 말이 과장이 아니었어요. 제가 본 잠수함은 정말 첨단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대만을 다시 떠올렸어요. 그들의 하이쿠급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실패했다는 걸요. 작년 보고서에 나와 있었어요. 대만의 첫 잠수함 건조는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문제였어요. 외국 기술 지원을 받으려 했지만 중국의 압박으로 막혔죠. 유럽 업체들이 거절했습니다. 미국도 직접 지원은 안 했어요. 결국 대만은 독자 개발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부족했어요. 설계 도면이 계속 수정됐죠. 부품 조달도 어려웠습니다. 중국산은 쓸 수 없었고 서방 부품은 비쌌어요. 2024년 진수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미 끝났는데 배는 어디 있을까요? 아직도 건조 중이었어요. 완성 시기는 계속 미뤄졌죠. 대만군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배는 뜨지도 못할 겁니다. 익명의 장교가 언론에 말했어요. 야당도 공격했죠.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 저는 대만 조선소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두웠어요. 미완성 선체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기술자들의 표정은 지쳐 있었습니다. 반면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요, 활기가 넘쳤습니다. 한국 조선소는 살아 있었어요. 이미 5척 완성했습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해군에 인도됐죠. 작전 중입니다. 5척. 작전 중. 대만은 한 척도 못 만드는 동안 한국은 5척을 완성했습니다. 수출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3척입니다. 직원이 답했어요. 필리핀도 협상 중이고요. 폴란드가 관심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럽까지요? 한국 잠수함이 나토 국가로 간다니요. 대만은 왜 실패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직원이 잠시 생각했어요. 기술 축적이 부족했죠. 잠수함은 하루아침에 만들 수 없습니다. 수십 년 노하우가 필요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90년대부터 독일과 협력했어요. 장보고 1, 2, 3 단계적으로 발전했죠. 50년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대만은요, 갑자기 시작했어요. 기반이 없었죠. 실패는 예정된 거였습니다. 조선소를 나왔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가 일렁였죠. 저는 두 장면을 동시에 떠올렸습니다. 대만의 어두운 조선소, 한국의 밝은 조선소, 멈춰선 하이쿠급, 당당한 장보고 3, 절망과 기적. 그 차이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대만이 한국 잠수함을 사려 했다는 거 아시나요? 제임스가 말했어요. 정말요? 저는 놀랐습니다. 네, 10년 전입니다. 제임스가 설명했어요. 그런데 중국이 강력히 반대했죠. 결국 무산됐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만이 한국 잠수함을 샀다면 지금쯤 전력이 강화됐을 거예요.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독자 개발을 선택했죠.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차로 돌아왔습니다. 울산으로 다시 가는 길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과 대만, 비슷한 상황의 나라들이에요. 둘 다 중국의 위협을 받죠. 둘 다 미국의 동맹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성공했어요. 대만은 실패했죠. 왜 그럴까요? 저는 답을 알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꾸준히 쌓았어요.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시간을 들였죠. 반면 대만은 급했습니다. 한 번에 이루려 했어요. 기반 없이요. 국제 언론도 주목했습니다. 지난달 BBC 보도를 봤어요. 한국 잠수함 세계 시장 석권, 헤드라인이었죠. 반면 대만은요. 하이쿠급도 연기. 이런 기사만 나왔습니다. 전문가들도 입을 모았습니다. 한국은 조선 강국입니다. 대만은 아직 멉니다. 제인스 디펜스가 분석했어요. 기술 격차가 20년입니다. 20년. 그 시간을 대만이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보고서를 업데이트했어요. 한국과 대만의 차이는 극명합니다. 저는 타이핑했죠. 한국은 이미 성공했습니다.
대만은 여전히 실패 중이에요. 그리고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이런 무기를 만든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입니다. 저는 문장을 읽고 또 읽었어요. 작은 나라라고요? 정말 한국이 작은 나라일까요? 인구는 5천만입니다.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이에요. 조선업은 1위, 방산 수출은 급증 중이죠. 이게 작은 나라의 스펙일까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어요. 지리적으로 작다고 작은 나라로 본 거죠. 그러나 능력은 작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멀리 조선소 불빛이 보였어요? 저 불빛 속에서 잠수함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가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어쩌면 한국이 진짜 게임 체인저일지도 몰라. 그 말을 하고 나서 저는 멈칫했습니다. 게임 체인저라니요. 작은 나라가 세계를 바꾼다는 겁니까? 그러나 오늘 본 것들이 부정할 수 없었어요. 장보고3 잠수함, 성공적인 수출, 대만과의 극명한 차이. 한국은 이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내일은 다른 곳을 봐야겠어요. 한국의 다른 능력들을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잠이 안 왔어요. 머릿속에서 장면들이 재생됐습니다. 대만의 실패, 한국의 성공. 그 대조가 선명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어디에 가까울까요? 한국일까요? 대만일까요? 그 질문이 무서웠습니다. 답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미국은 대만에 가까웠어요. 기술을 잃어가고 있었죠. 반면 한국은요, 계속 앞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더 봐야겠어요. 한국이 정말 우리의 답인지요. 한국 출장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호텔방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CNN 인터내셔널이었죠. 그런데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나왔습니다. 트럼프였어요. 한국은 미국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가 기자회견에서 외쳤죠. 방위비를 제대로 내야 해요. 3,500억 달러입니다. 3,500억 달러.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액수예요. 한국 국방 예산의 6배가 넘었죠. 안 내면 주한미군 철수하겠습니다. 트럼프가 계속했어요. 우리가 왜 공짜로 지켜줘야 하죠? 저는 TV를 끌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어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각하 3,500억 달러는 너무 과도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트럼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들은 부자 나라예요. 낼 수 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자 나라라고요? 한국 1인당 GDP는 미국의 3분의 2예요. 인구도 5천만밖에 안 되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마크였어요. 리처드, 뉴스 봤어? 지금 보고 있어. 제가 답했습니다. 난리 났어. 마크가 한숨을 쉬었어요. 백악관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 한국에 압박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어. 말도 안 돼.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한국은 우리 동맹이야. 협박할 상대가 아니라고. 나도 알아. 마크가 말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결심했어. 돈이 필요하대. 저는 TV를 다시 봤습니다. 한국 뉴스로 바뀌어 있었어요. 서울 거리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죠. 빼면 빼라. 시민들이 구호를 외쳤습니다. 우리가 지킨다. 수천 명이 모여 있었어요.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죠. 자주 국방, 굴욕 거부. 한국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작은 나라의 국민들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다니요? 미국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뉴스 앵커가 말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70%가 미국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70%. 압도적이었어요. 한국 국민들은 굴복하지 않을 거였습니다. 제임스가 전화했습니다. 호킨스 씨, 오늘 일정 취소됐습니다. 왜죠? 제가 물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거부했어요. 제임스가 난처하게 말했어요. 지금 상황에서 미국 관계자를 받을 수 없대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분위기가 악화된 거예요. 미국에 대한 반감이 커졌죠. 저는 호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TV가 켜져 있었어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었죠. 한국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우리는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단호한 어조였습니다. 한국 정부도 물러서지 않을 거였어요. 제 핸드폰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국방부였어요. 즉시 귀국하라.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죠. 그런데 저는 다른 뉴스를 발견했습니다. 대만 관련 뉴스였어요. 트럼프 대통령, 대만의 반도체 생산 50% 미국 이전 요구.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클릭했어요. 트럼프가 대만 TSMC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공장 지어라. 반도체 절반은 미국서 만들어라. 대만은 당황했어요. TSMC는 대만 경제의 핵심이었죠. 그걸 미국으로 빼가라는 겁니까? 더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미국 대만 무기 지원 보류. 대만이 요청한 첨단 무기 판매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 위협에 노출된 대만을 버린다는 겁니까? 기사를 더 읽었습니다. 틱톡 거래와 연관. 미국이 중국과 틱톡 문제를 협상하면서 대만을 카드로 쓰고 있었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동맹을 거래칩으로 쓴다니요. 이게 미국이 하는 짓이었어요. 로비에 앉아있던 한국인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영어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미국 사람이시죠? 네.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왜 미국은 동맹을 이렇게 대하나요? 그가 물었어요.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어요. 그는 옳았으니까요. 우리는 70년간 함께 싸웠습니다. 그가 계속했어요. 한국전쟁 때도, 베트남전 때도. 그런데 이제 와서 돈 내라고 협박하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20년간 저는 미국의 정의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세계를 지킨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은요, 장사꾼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미국 언론을 봤어요. 의외로 비판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스 사설이었습니다. 동맹을 파괴하는 대통령. 워싱턴 포스트도 비슷했어요. 한국은 우리 편이다. 적이 아니다. 의회도 움직였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성명을 냈어요. 3,500억 달러는 터무니없다. 협상으로 풀어야 한다. 그런데 트럼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트위터에 글을 올렸죠. 한국은 부자다. 낼 수 있다. 안 내면 우리도 빠진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었어요. 공갈이었죠. 그 순간 아이러니를 깨달았습니다. 어제 저는 한국 조선소를 봤어요. 미국 배가 거기서 고쳐지고 있었죠. 포탄도 한국에서 사오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마크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리처드, 내부 회의 있었어. 뭐래? 제가 물었습니다. 국방부는 반대해. 마크가 말했어요.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작전 수행이 불가능하대. 장군들이 백악관에 반대 의견 냈어. 그래서요? 묵살됐어. 마크가 한숨 쉬었어요. 백악관은 듣지 않아. 트럼프는 돈에만 관심 있어.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울산 조선소가 보였어요. 저 공장이 없으면 미국 해군은 마비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나라를 협박하고 있었어요. 마크, 이건 잘못됐어. 제가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마크가 답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우리는 분석가일 뿐이에요. 결정권은 없었죠. 저녁이 됐습니다. 저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혼자 식사했어요. TV는 계속 뉴스를 내보냈죠. 서울 광화문에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촛불을 들고 있었어요. 자주 국방, 당당한 한국, 구호가 울려 퍼졌죠. 젊은이들도 많았습니다. 대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우리가 우리를 지킨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작은 나라의 모습일까요? 이들은 약하지 않았어요. 당당했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국방부였어요. 내일 오전 귀국편 예약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한국 출장은 여기서 끝나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국방부에 제출할 거였어요. 한국 현장 최종 보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죠. 한국의 능력은 예상을 초월합니다. 조선업, 방산, 기술력 모두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손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뭘 써야 할까요? 그런데 미국은 이 동맹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방위비 명목으로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는 전략적 실수입니다. 저는 이 문장을 쓰고 망설였습니다. 대통령을 비판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사실이었습니다. 한국 없이 미국은 전쟁 준비가 불가능합니다. 함정 정비, 무기 보급, 생산 능력 모두 한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타이핑을 계속했습니다. 동맹을 압박하는 건 자충수입니다. 한국이 등을 돌리면 우리가 위험해집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건의합니다. 협상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압박이 아니라 협력이 필요해요.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내일 아침 본국으로 전송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바꿀 수 있는 건 없을 거예요. 트럼프는 듣지 않을 겁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미국은 모순덩거리였습니다. 한국을 필요로 하면서 압박하고 있었어요. 동맹을 의지하면서 협박하고 있었죠. 반면 한국은요, 당당했습니다. 국민들은 굴하지 않았어요. 빼면 빼라.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한국이 우리보다 강할지도 몰라. 그 생각이 무서웠습니다. 강하다는 게 군사력만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정신력, 자존심, 국민의 의지. 그런 면에서 한국은 미국보다 강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이면 한국을 떠납니다. 그러나 한국은 제 머릿속에 남을 거예요. 이 나라가 세계를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가능성을 봤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의존하지만 당당한 나라. 그게 한국이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소 불빛이 떠올랐어요. 저 불빛은 꺼지지 않을 겁니다. 압박에도, 협박에도요. 한국은 계속 갈 거예요. 그들만의 길을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국방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기다렸죠. 답변이 올까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제 보고서는 묻혔어요.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한국을 압박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마크가 급히 전화했어요. 리처드, 지금 당장 와. 무슨 일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문서가 유출됐어. 마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국방부 극비 문서. 저는 서둘러 사무실로 갔습니다. 들어서자 동료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화면을 보고 있었죠. 이게 뭐야? 제가 물었습니다. 마크가 문서를 건넸어요. 최고 기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목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멈췄어요. 대중국 전쟁 대비 전략 분석, 한국 요인 평가. 문서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요약이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읽었죠. 결론 한국의 조선 방산 능력 없이는 대중국 전쟁 준비 불가능. 한 문장이 전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한국 없이 전쟁조차 할 수 없었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구체적 분석이 나왔죠. 함정 정비 미국 조선소 능력 부족. 한국 의존도 60%. 60%.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절반이 넘는 정비를 한국에서 한다는 겁니까? 포탄 생산 미국 월간 10,000발. 한국 월간 6만 발. 필요량 충족 불가능. 숫자가 명확했습니다. 미국 혼자서는 부족했어요. 한국이 필수였죠. 미사일 부품, 한국산 부품 30% 이상. 대체 불가능. 30%. 미국 미사일의 3분의 1이 한국 부품이었어요. 한국이 공급을 끊으면 미국 미사일은 못 만듭니다.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페이지마다 충격이었어요. 조선 능력 중국 대 미국 10대 1. 한국 포함시 5대 1로 축소. 한국이 있어야 격차가 줄어든다는 거였어요. 없으면 미국은 압도당합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이었습니다. 전략적 판단 한국은 필수 파트너. 관계 악화 시 전쟁 수행 능력 심각한 타격. 저는 문서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미국 국방부의 공식 평가였습니다. 한국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였죠. 누가 유출한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모른다. 마크가 답했어요. 그런데 이미 언론에 퍼졌어. 워싱턴 포스트가 특종 냈어.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헤드라인이 떴어요. 국방부 비밀 문서 공개 미국, 한국 없이 전쟁 불가능.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전문이 실려 있었어요. 문서 내용이 그대로 공개됐죠. 국방부는 내부 평가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조선 방산, 기술 분야에서 한국 의존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특히 대중국 전쟁 시나리오에서 한국은 필수 불가결하다. 함정 정비, 무기 보급, 생산 능력 모두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 기사는 구체적 숫자를 나열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본 것들이 모두 나왔죠. 미 해군 군수 지원함, 한국에서 정비, 포탄 50만 발, 한국서 긴급 구매, 미사일 부품, 한국산 30%.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수천 개가 달렸어요. 그러면서 3,500억 달러 요구했다고? 이건 협박이 아니라 자살이다. 한국 없으면 우리가 무너진다는 거 아냐? 여론이 돌아섰습니다. 미국 국민들도 충격받았어요. 의회가 움직였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가 긴급 청문회를 열었죠. 국방장관이 소환됐습니다. 저는 TV로 청문회를 봤어요. 상원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장관, 이 문서가 사실입니까? 국방장관이 답했어요.
네, 우리의 공식 평가입니다. 그럼 한국 없이는 전쟁 준비가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장관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그렇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의원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런데 왜 한국을 압박합니까? 다른 의원이 물었어요. 3,500억 달러는 협박 아닙니까? 장관이 난처해 했습니다. 그건 백악관 결정입니다. 백악관이 국방부 조언을 무시했단 얘기죠?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폭로였습니다. 국방부는 반대했어요. 그런데 백악관이 밀어붙인 거였죠. 청문회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언론이 집중 보도했어요. CNN이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한국, 미국의 숨은 핵심. BBC도 따라왔죠. 세계가 주목하지 못한 강국, 한국, 유럽 언론도 가세했습니다. 독일 슈피겔이 커버 스토리로 다뤘어요. 한국 없는 미국은 호랑이 없는 이빨. 국제사회 인식이 변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세계 전략의 핵심이었죠. 나토 사무총장이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은 글로벌 안보의 중요한 파트너다. 일본 총리도 입장을 밝혔어요. 한국의 역할을 재평가해야 한다. 심지어 호주 국방장관도 말했습니다. 우리도 한국과 협력을 확대하겠다.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작은 동맹국이 아니라 필수 파트너로요? 그 와중에 저는 또 다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진수식이 열린다는 거였어요. 마크가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울산 조선소였어요. 거대한 군수 지원함이 도크에서 나오고 있었죠. 이게 뭐야? 제가 물었습니다. 미국이 주문한 배야. 마크가 답했어요. 작년에 계약했어. 한국이 만든 거지. 저는 영상을 봤습니다. 배가 천천히 물로 들어갔어요. 미국 국기가 펄럭이고 있었죠. 한국이 미국 군함을 만든다고? 저는 놀랐습니다. 응, 우리 조선소가 못 만드니까. 마크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한국이 대신 만들어줬어. 화면 속 배는 웅장했습니다. 최신 장비가 탑재되어 있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완성한 거였죠. 진수식 장면이 계속됐습니다. 미 해군 장성이 참석했어요. 그가 연설했죠. 한국의 기술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이 배는 우리 해군의 자랑이 될 겁니다. 저는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동안 한국은 미국 배를 만들고 있었어요. 다음 장면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잠수함 진수식이었어요. 장보고 3배치 6번째였죠. 거대한 잠수함이 수면을 가르며 나타났습니다. 검은 선체가 위압적이었어요. 태극기가 휘날렸죠. 한국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힘으로. 현장에 환호가 터졌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자랑스러워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하지 않았어요. 자주 국방을 이뤘죠. 그날 저녁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한국과의 협상을 재개한다. 상호 존중의 원칙에 진행하겠다. 트럼프가 물러선 거였어요. 3,500억 달러 요구를 철회했죠. 저는 뉴스를 보며 웃었습니다. 결국 미국이 무릎 꿇은 거예요. 한국한테요. 마크가 전화했습니다. 리처드, 우리가 졌어. 응, 알아? 제가 답했어요. 한국이 이긴 거야. 마크가 말했어요. 아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이 이긴 게 아니야. 우리가 스스로 진 거지. 맞는 말이었습니다. 미국은 스스로 무너뜨렸어요. 동맹을 압박하고 기술을 잃고 생산을 포기했죠. 반면 한국은요? 묵묵히 쌓아 올렸습니다. 기술, 생산, 능력, 50년의 결과가 지금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은 여전히 평화로웠어요. 그러나 세계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세계 곳곳에서 들렸어요.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중동에서 모두가 한국을 주목했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국 요인 재평가, 세계 전략의 핵심축. 첫 문장을 썼죠.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작은 나라로 봤죠. 그러나 틀렸습니다. 타이핑을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질서를 바꾸는 결정적 축입니다. 조선 방산 기술. 모든 면에서 필수 불가결하죠. 손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뭘 더 써야 할까요? 미국은 한국 없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전쟁 준비도, 무기 생산도, 함정 유지도 모두 한국에 달려 있어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은 우리의 파트너가 아니라 우리가 의존하는 기둥입니다.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뒤로 기댔어요. 20년 경력의 분석가로서 이런 결론을 내리다니요. 그러나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한국 뉴스 알림이 떴어요. 울산 조선소에서 또 다른 배가 진수됐다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전진하고 있었죠. 반면 미국은요. 우리는 따라가기 바빴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죠.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해는 서쪽에서 지지만 동쪽에서 뜹니다. 한국은 동쪽에 있었어요.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끄는 시대가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 없이 못 돌아가. 그 말이 더 이상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어요. 내일이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겁니다. 한국이 중심에 서는 세계가요. 문서 유출 사건 이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저는 브뤼셀에 있었습니다. 나토 본부였죠. 긴급 회의가 소집됐어요. 주제는 한국이었습니다. 회의실에 각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모였어요. 그리고 특별 초청국이 한 곳 있었죠. 한국이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격상이에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어요. 사무총장이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글로벌 안보의 필수 불가결한 존재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상상 못할 일이었어요. 회의 후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한국 대표를 에워쌌어요. 모두 협력을 원했죠. 영국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우리 해군 함정도 한국에서 정비받고 싶습니다. 프랑스 대사가 거들었어요. 방산 협력도 확대하고 싶어요. 독일 장관도 나섰죠. 조선 기술 교류를 제안합니다. 저는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한국은 이제 구애받는 위치였어요. 구걸하는 게 아니라요. 다음 날 저는 파리로 갔습니다. OECD 회의가 있었어요. 경제협력 논의였죠. 회의장에서 한국 경제부총리를 만났습니다. 그가 발표했어요. 한국은 조선업 세계 1위입니다. 방산 수출 120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기술 혁신에서도 앞서가고 있죠. 숫자들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모두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개방적 협력을 원합니다. 기술 공유, 공동개발, 상호 이익. 이게 우리 원칙이에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한국은 이제 주는 쪽이었어요. 받는 게 아니라요. 회의 후 부총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큰 변화네요. 제가 말했어요. 변화가 아닙니다. 그가 웃었어요. 우리는 늘 이 길을 걸어왔어요. 세상이 이제야 알아본 거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50년간 준비했어요. 조용히, 묵묵히. 세계가 주목하지 않을 때도요. 일주일 후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국방부에서 특별 브리핑이 있었어요. 국방장관이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습니다. 화면에 협정서가 떴어요. 상호 방위산업 협력 강화 협정이었죠. 한국은 우리의 전략적 필수 파트너입니다. 장관이 말했어요. 함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방위비 문제는요? 합리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장관이 답했어요. 상호 존중의 원칙해요. 3,500억 달러 요구는 사라졌습니다. 현실적 액수로 조정됐죠. 미국이 양보한 거예요. 저는 브리핑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이었어요. 그날 저녁 CNN이 특별 다큐를 방영했습니다. 한국 세계를 바꾸는 힘. 저도 인터뷰에 응했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21세기의 숨은 강국입니다.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죠. 구체적으로요? 조선업 세계 1위, 방산 급성장, 기술 최고 수준. 세계 어느 나라도 무시할 수 없어요. 미국과의 관계는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죠. 미국은 한국을 필요로 합니다. 전쟁 준비, 무기 생산, 함정 유지. 모두 한국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 말이 방송을 탔습니다. 다음 날 헤드라인이 됐어요. 전문가도 인정한 한국의 위상. 한 달 후 서울에서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국제방산 전시회였어요. 저도 참석했죠. 전시장은 인산인해였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왔어요. 모두 한국 무기를 보러 온 거죠.
한국 부스는 가장 컸습니다. 최신 무기들이 전시돼 있었어요. 전투기, 잠수함 모형, 미사일, 전차 모두 인상적이었죠. 폴란드 대표단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전차 100대 구매였어요. 사우디도 협상 중이었죠. 이집트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전시장을 돌며 감탄했습니다. 이게 70년 전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라니요?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 국방장관이 연설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지킬 힘도 갖췄어요. 당당한 어조였습니다. 더 이상 도움을 구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도움을 주는 나라였죠. 우리는 동맹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의존하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 서 있습니다. 현장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자랑스러워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자주 국방을 이뤘어요. 미국이 떠나도 괜찮은 거죠. 저녁에 국방장관과 면담했습니다. 인상적이네요. 제가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그가 웃었어요. 우리는 오래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요? 계속 발전입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주산업, AI 무기, 극초음속 미사일. 우리는 멈추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계속 전진할 거였어요. 다음 날 저는 다시 울산을 방문했습니다. 몇 달 만이었어요. 조선소는 더 분주했습니다. 새로운 도크가 건설되고 있었어요. 확장 중이었죠. 김 과장이 다시 안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호킨스 씨. 오랜만이네요. 제가 악수했어요. 많이 바뀌었죠? 그가 주변을 가리켰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새 크레인이 세워졌어요. 배들이 더 많았죠. 지금 30척 동시 건조 중입니다. 김 과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세계 신기록이에요. 30척. 미국 전체 조선소를 합친 것보다 많았어요. 수출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작년 100척 넘었습니다. 그가 웃었어요. 올해는 120척 목표예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 한 조선소가 미국 전체보다 많이 만들고 있었어요. 밤이 됐습니다. 조선소는 여전히 밝았어요. 24시간 작동이었죠. 저는 바닷가에 섰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별이 쏟아졌죠. 뒤에서 용접 불꽃이 밤하늘을 밝혔습니다. 크레인들이 움직였어요. 배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죠. 저는 20년 경력을 떠올렸습니다. 수많은 나라를 봤어요. 수많은 위기를 분석했죠. 그러나 한국 같은 나라는 없었습니다. 작지만 강했어요. 조용했지만 멈추지 않았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마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나는 이제 확신한다. 한국은 세계 질서를 바꾸는 결정적 축이다. 마크가 답했습니다. 나도 동의해. 우리가 늦게 깨달은 거지. 저는 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로 갔습니다. 청와대 근처였어요. 기념식이 열렸죠. 한국 대통령이 연설했습니다. 우리는 75년 전 폐허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국민들이 경청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씩 전진했어요. 기술을 배우고 공장을 짓고 인재를 키웠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나 교만하지 않겠어요. 계속 전진하겠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였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이게 진짜 강국의 모습이었어요. 겸손하지만 당당한 나라였죠. 행사 후 저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어요. 고층 빌딩들이 빛났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썼어요. 한국 재평가 최종 보고서.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처음 작은 나라로 봤습니다. 지역 강국 정도로 생각했죠. 그러나 완전히 틀렸어요. 손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질서를 움직이는 핵심입니다. 조선 방산 기술. 모든 면에서 최고 수준이에요.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필요로 합니다. 유럽도 주목하고 있어요. 아시아는 배우려 하죠. 한국은 이제 세계의 중심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저는 20년 경력의 분석가입니다. 그런 제가 단언합니다. 21세기 한국은 세계를 바꿀 것입니다.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한국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는 커져 있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한국의 조선소, 불꽃, 잠수함, 당당한 국민들, 모든 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 없이 못 돌아가. 그 말이 더 이상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어요.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작은 나라도 강할 수 있다는 걸요. 조용해도 영향력 있을 수 있다는 걸요. 저는 존경했습니다. 이 나라를요. 이 국민들을요. 비행기는 계속 날았습니다. 미국으로요. 그러나 제 마음은 여전히 한국에 있었어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한국이 중심에 서는 시대가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은 세계를 바꿀 것입니다. 이미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한국의 불꽃은 계속 타오를 테니까요.